예, 경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부동산 정책적으로는 약간의 포문이 열리는 것 같아도 경제 시장 상황은 상당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몇 주 동안은 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고용이라던가 아니면 물가에 대한 지표가 변화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정책의 변화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봤었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이슈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슈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좀 보자면 지금 중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왜 안 좋느냐라고 봤더니 거기 역시 마찬가지겠죠. 물가 수준이 너무나 많이 풀린 돈 때문에 스물스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제조자들, 그러니까 제조자들이 원자재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원자재 값은 올라가는데 그에 대비해서 시장 경제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지 않는 체제이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에 대한 통제가 꽤나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원자재는 높아지는데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은 계속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이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이 안 좋게 가고 있더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수출품 중에서 상당 부분이 중국 시장으로 수출이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 시장이 이런 식으로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 대한민국 경기에도 상당히 악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변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연일 10만 명 이상의 그 확진자가 신규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여태껏 통화정책상에 약속을 해왔었던 채권 매입량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임금 수준 그리고 고용에 대한 완전 고용률 거기다가 최근에 물가 뛰는 모습까지 보다 하니까 빠르면 9월, 10월 내에 테이퍼링 논의가 실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좀 해보자면 여기 보이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지난 2018년, 19년 이후에 다시 이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또 물가 인상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상으로 통화로서 정책을 자금을 풀건 아니면 재정 집행을 계속 늘리면서 재정을 풀든지 간에 결론은 돈을 계속 무제건해서 시장에다가 살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의 살포가 과도해진 상태에서는 물가가 계속 인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손 쓸 수가 없는 지경까지 물가 인상이 될 가능성까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가 인상 부분을 억누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은 풀고 있는 돈을 줄이면서 앞으로는 돈 쓰는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또 그러자니 이렇게 경기가 안 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서비스라던가 제조자에 대한 지수들이 쭉 1, 2분기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3분기 들어서는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점 찍고 다시 침체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좀 회복에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물가는 뛰고 참 이게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자산 시장에 대한 압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에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풀리고 있는 수준의 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의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의 금리 수준으로 계속 풀리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와버렸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신용대출을 무리하게 끌어다가 부동산 시장에다가 올인을 한 영끌이라고 하는 쪽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주식에다가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비용에 대한 인상 이슈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작년 연말 내지 올 초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신경 써야 될 이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아주 이 시장을 약간 교란 내지는 왜곡시켰었던 그런 정책들이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많이 꼽았었던 것이 바로 임대사업자 폐지인데요. 지금 민간에서 임대하는 수많은 물량들을 공공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여건이 조성 안 된 상태에서 민간 임대 물량을 싹둑 잘라버리는 이런 임대사업자 폐지는 사실 시장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는 정책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공공에서 만약에 일반적인 1, 2인 가구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역세권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엔간한 좋은 역세권들은 토지대를 최소 5, 6천만 원대에서 심한 경우는 1억 이상을 주고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평, 200평 토지에다가 어느 정도의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봤더니 뭐 많아야 100세대, 200세대란 말이죠. 그러면 100세대, 200세대, 3, 4억짜리 전세만 들기 위해서 재정을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은 민간에서 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투기를 막겠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모든 상품군, 뭐 가액대와 관계없이, 사이즈 관계없이, 또 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에 대해서 임대업을 못하게 한다면 이거는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 양쪽에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은 전면 폐지가 되어서 앞으로도 오피스텔 그리고 다세대, 단독 다가구 같은 형태들은 임대사업자를 새롭게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로서 접근할 때 앞으로 이런 세법적인 부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좋은 그런 하나의 수단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투자 방향을 어느 정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